오달수 씨에 이어서요. 또 한 명 주목받는 인물은요. 조민기 씨입니다. 조민기 씨도요. 김병희 박사 보면은 오늘 또 신문들이 보도가 됐지만 조민기 씨도 계속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억울하다거나 좀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제 이제 뒤늦게 비로소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또 사과문을 7일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당초에는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로서 했던 여러 가지 지도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상 입건이 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이제 경찰이 내사를 해왔던 것도 사실인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증언들을 뭐 종합해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민기 씨도 앞으로 뭐 사죄하고 반성하는 뜻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피해자가 입었을 그리고 그 조민기 씨의 피해자라고 하는 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입었을 여러 가지 상실 마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형사상으로 이제 규칙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들을 다 달게 받는 행위들이 분명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미투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알려진 사람들만 저렇게 일단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네. 알려진 사람만 언론에 보도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기 조민기 씨도 그렇고 지금 뒤늦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일단은 의문이 들고 연예인들을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밀려서 사과를 한 다음에 다시 시간이 또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다 보니까는 밀려서 사과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이슈를 논란이 되면 조금 빠져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습관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주장과 증언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질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도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접할 때마다 많이 들어요. 이 소식들 접할 때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과 대책도 같이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미투운동 준비하다가요. 기사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법원 얘기도 나왔고요. 또 오늘 한 교수가 또 뭐 저 강의실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됐고 너무 많은 가해자들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도 보면 좀 더 알려진 분들을 선별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반성하는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현무 씨가 지금 최고의 그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이고 또 나이도 있고 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그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현재 MBC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한혜진 씨가 2016년 7월부터 출연을 해왔고요. 또 전현무 씨는 그 이전부터 출연을 해와서 아마 상당 기간 서로 교감하는 그런 기간이 많았던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그 싱글들의 어떤 일상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을 하고 있어서 이처럼 그 연인 관계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미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솔로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두 분이 열애설이 부각이 되니까 아마도 좀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고민을 할 텐데 보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설날에 설 때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편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연애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정규 편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이런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좀 상황이 좀 꼬이게 됐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다 같이 산다로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영 사장의 아재 개그를 또 들으시면서요. 어제 보면은 이제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보니까 전현무 씨 프로그램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바쁜 일정 중에도 끝나고 이렇게 그 한혜진 씨 만나러 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렇게 맛있게 저녁 식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서 보니까 이제 더 팩트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해외에 같이 여행 가는 모습이 좀 보였고 아마 두 분이 사귀는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아서 그 올해 초에 홍콩에서 두 사람이 그 쇼핑을 하는 모습이 현지 교민들의 제보로
밝혀졌죠. 제보가 왔었다. 그래서 취재에 나섰다 이런 얘기고요. 두 사람이 뭐 그 한혜진 씨가 서울 강남에 사는데 그 근처 이제 그 식당들에서 네. 두 분이 이제 서로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사실상 뭐 찍을래면 찍어라라는 수준의 만남이 많이 가리질 않으셨어요. 네. 요즘 이제 저런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연예인들이 상당히 그 자신들이 찍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파파라치 컷을 위해서 연출도 해준다. 연출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리 눈치를 채고 손까지 흔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나는 당당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저 만남도 당당하다고 생각을 저 부분은 아마 안 먹는 부분. 두 분이 서로 모르지 않았을까 찍히고 있다는 거를. 아니 연예인들도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연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라 저 모습을 찍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보면은요, 네, 두 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 6살 차이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이상형을 공개했는데 이상형과 정반대로 지금 두 분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혜진 씨는 한혜진 씨 워낙 키가 큰데 모델이어서 아마 그 키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한혜진 씨가 지금 17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무 씨가 거의 비슷해요. 170cm 그 초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한혜진 씨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사귄 남자들이 180cm 이하는 없었다. 그래서 키가 거의 그 이상형의 1순위였지만 지금은 성격이 좋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전현무 씨도 예전에 그 자신이 좀 이렇게 보듬어줄, 안아줄 아담한 사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잘 찍었어요. 그러면 전현무 씨가 살짝 뒤로 가서 계단에서 한혜진 씨가 밑에 와서 예, 아무래도 키 차이가 나니까. 예. 제작 발표회 현장에 이제 사진을 실었는데 네. 뭐 이상형은 늘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전현무 씨가 작년에 이제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MBC에서.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뭐 베스트 커플상 후보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제 두 분 관련해서는 약간 이렇게 핑크빛 얘기도 돌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한혜진 씨랑 잘 되면은 연애하지 않고 바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예언처럼 이거는 2017년 3월 발언인데 이 발언 때문에 두 분이 이제 결혼 정명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현무 씨가 올해 41살이고요. 모델 저 한혜진 씨 35살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결혼할 나이가 됐고 또 지났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작년부터 사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좀 연예계 안팎에서 나돌았었고요. 한혜진 씨가 근데 당시에는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연애 작가 예, 죄송합니다.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운동선수랑 하겠다는 거, 헤어졌다는 거 다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출연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이제 교감했던 기간이 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런 연애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다고 봐야죠. 취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둘이 사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나요? 저희가 일상에서도 어떤 그 주변에 이제 싱글 남녀들이 있으면 두 분의 어떤 그 관계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를 저희가 느낄 수도 그냥 있잖아요. 여기서만 지켜봐도 다르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연예인일 경우에 교제를 할 경우에 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퍼져나오는 경우가 많죠. 절대 숨겨야 될 경우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단둘만 만나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게 나 혼자 산다를 계속 방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출연했을 때 연인으로 발전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때 상황 감정의 때문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연출하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나 혼자 사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그 말씀 나 혼자 살잖아요. 나 혼자 살면서 아니, 연애를 하고 있는 건데. 각자 그래도 싱글임을 전제로 해서 자기 혼자의 삶을 이렇게 연애는 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죠. 프로그램. 싱글이지만 연애한다. 네, 그럼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그 시상식 때 커플상 후보 올라가면서 한혜진 씨랑 이제 전현무 씨한테 같은 질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혜진 씨한테 전현무란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연예인이죠. 난 그녀만의 연예인. 그런데 전현무 씨는 그녀만의 연예인이다 얘기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지만
언뜻 이렇게 좀 암시를 줬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발표는 이제 올해 초부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알아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들이 사실 순식간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좀 교감했던 마음들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그 사랑받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사랑받는 두 방송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또 분들의 관심이 또 쏠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또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죠. 군대를 갔습니다. 어제 그 GD로곤인데요. GD가 군대를 갔네요. 강원도 백골부대. 네. 백골부대 3, 4단의 별칭이죠.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그 국군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했던 그런 부대인데 어제 오후에 그 GD로곤의 빅뱅에 GD로곤이 입대를 했습니다. 현재 뭐 한 300여 명의 국내 팬들이 운집을 했고요. 이 백골부대는 지금 이미 그 연기자 주원 씨, 그 다음에 지창욱 씨가 지금 복무 중인데, 또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주원 씨가 현재 이 부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드래곤의 어떤 그 조교로 두 분이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우리 윤 기자님이 많이 아시네요. 근데 연예인들이 군부대 입대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앞에서는 부모님 계신 데서 막 인사하고 나서 딱 부모님 안 보이는 데서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뭐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서 뭐 체력 열중서 시키는데. 경험담이시죠? 네, 저는 참고로 방위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G드래곤 연예인들도 똑같이 밖에서는 이러고 나서 딱 들어가면은 그 환경이 확 바뀔 텐데 굉장히 이 문화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일반인들보다. 뭐 저희도 군대 복무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군 신병교육대 그 위병소 안과 밖의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더 클 것 같아요. 밖에서 막 이러고 오빠 막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연예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인 게 2월 27일에 입대한 거잖아요. 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아, 강원도에서도 계셨다고 군 또. 복무를 했다. 그래서 한 2월 27일 정도면은 신교대 한 5주 교육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그리고 보니까 지드래곤 씨가 보니까 나이가 30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이 30에 금방 말씀하신 유병소를 들어가는 순간 느껴야 될 군으로서의 자기 정체감 같은 거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날 바로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네. 아직도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아마 팬들이 제일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드래곤들이 이렇게 머리 긴 모습만 보지만 이렇게 남성 스타들 군대에 갈 때 이렇게 머리 공개하기 싫어하는데 어제 보면은 SNS에 지드래곤이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른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마 군대 잘 마치고 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또 팬들에게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볼까요? 네, 한국당 어제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길목을 막고 사죄하라 외쳤습니다. 결국은요. 북한 대표단 통일대교에서 역주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요.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살인전범 김영철은 천안함 46 용사와 연평도 포격 희생자의 죽음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라. 국제적인 전범 김영철이 고개 빳빳이 들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치욕토는 이 마당에 단 한마디 사죄가 없이 김영철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사죄하고 돌아가라. 네. 자, 김근식 교수님, 일단요, 김영철 하루 더 있을 리 없다. 돌아갈 것이다. 어제 말씀하셨고, 이제 예정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요, 쉽지 않았어요. 이제 역주행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때도 쉽지 않았죠. 올 때도 한국당 의원들이 그 전날 밤샘 농성을 했었고 통일대교를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갔기 때문에 또 전진교라는 또 군사도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 때도 결국은 이제 또 쉽게 가진 못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천안함으로 숨진 46명의 우리 장병들 그들을 대신해 저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저렇게 해서 김영철에 대해서 사죄하라, 돌아가라, 뭐 김영철을 사살하겠다, 체포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김영철이 왔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과연 김영철을 상대로 할 이야기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요구할 것과 주장할 걸 제대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비핵화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 따져주는 게 저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들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분만에만 몰두해서 2박 3일 내내 시민단체처럼 계속 거리에 앉고 또 시위를 벌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2박 3일 동안에 김영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응한 것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영철이 뭐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박 3일 있는 기간 동안에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기 장외 나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철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뭐 차선이 아니었을까. 최선이 아니라 그런데 김성대 대표가 뭐 개구멍, 역주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난할 건 비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데 본인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안 했습니까? 불법 시위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역주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원래 일방통행로 에서 이렇게 역주행하는 모습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통일대교 쪽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주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제 항의 시위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왼쪽은 오는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오는 차선을 열어줘서 저렇게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뭐 돌아오고 뭐 이런 역주행이 아니라 반대 차선으로 달려서 다시 저게 이제 통일대교 중간 정도의 초소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 지나서 다시 정주행 방향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을 간 건데 보면 이제 전진교는 막혀 있었고 만약에 전진교가 또 뚫려 있었으면 전진교로 돌아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이것저것 비판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시청자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김영철이 내내 묵묵부답이었다가 돌아가는 순간에 혹시 보셨냐면 살짝 미소를 머금고 저희가요 화면 준비했어요. 보면은 맨 제가 좀 처음에 빠르네요. 아신 거죠? 자, 맨 처음에 이제 김영철 표정 굉장히 정말 25일 날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표정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제 돌아갈 때는요, 한결 표정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살짝 머금으면서, 그래서 저는 김영철이 이렇게, 과묵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바다 언급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참 기자들 질문에 대답 않고 살짝 미소를 띠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이제 좀 흡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편해졌겠죠. 그러니까 2박 3일 워커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했지 않았겠습니까? 2박 3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밖에 이 공식 일정이라는 건 평창 가서 폐막식 갔다 온 거밖에는 전부 호텔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부담스러웠고 거동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는 입장에서 이제 편안하게 자기 북한으로 간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약간 미소를 머금은 것 같은데 저 미소에 대해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김영철이가 실제로 내려온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일전선 부장을 김정은이가 내려보낼 때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와라. 그리고 남북관계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남측 당국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라고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정작 남북관계 이야기보다는 김영철을 앉혀놓고 계속 비핵화 이야기를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미 대화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영철로서는 자기가 와서 해야 될 이야기하고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를 남한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한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못내 불편했을 것이고 실제로는 또 김영철이 와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비핵화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김정은의 이야기하고 김정은의 제가 없이 비핵화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북미 대화 당장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중요한 결정을 사실 김영철이 와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김영철의 내려온 의도나 우리 정부가 김영철을 대하는 의도가 서로 간에 동상이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는 이제 어저께 돌아갔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의 메시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언론에 나오기는 북미 대화나 비핵화였지만 실제로 김영철이 내려온 의도는
사실은 남한 측의 정부의 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웃음에 대해서 과잉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송 국정원장이나 정용 안보실장을 만나면서 최소한 남측이 갖고 있는 입장 정도를 이해했다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자기가 남한에 내려온 목적은 달성했다. 그런 정도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김영철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얘기를 하나 더 해볼 텐데 어제는 저희가 이제 이진성 소장을 사이에 두고 이제 이진성 소장이 참 곤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브룩스 사령관도 김영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고립된 섬 같았다. 네. 그러니까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 아마 생각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 신문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와 북한, 그다음에 미국 간에 있어서 해법도 다르고 전제 조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동상이몽 뭐 이런 제목도 뽑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국이 다 제각각인 상황이죠. 그래서 청와대의 설명을 빌자면 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상태다라는 거. 여기까지 진행된 거라는 그렇군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만남이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서로 사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럼 각자 내놓을 수 있는 게 양보할 수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뭔지를 다음번에는 갖고 와서 좀 더 진전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딱 서로의 입장만 들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표정도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팽팽한 밀당을 하는 북한과 미국, 중매 묘책을 짜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먼저 여기와 관련해서요. 네. 청와대가 이제 중매를 선 거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묘책을 짜내야 되는데 중매가 잘하면 술석잔이고요. 잘못하면 뺨터대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중매가 잘 성공할 것 같은지 지금 가장 지금 청와대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조건이 좀 더 까다롭고 힘들다. 네. 북한보다.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올바른 조건이 아니면은 대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은 미국에 대한 설득이 어떻게 보면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을 궁리 중인데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어제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중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핵화가 남한은 우리 정부는 전혀 제3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중매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양쪽이 만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 북한 문제는 우리의 생존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 당국자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대목이긴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중매로 바뀌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운전자에서 중매로 중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바뀌었네요. 네. 자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양쪽을 잘 만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실제로 되게 중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럽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중매를 중매 써야 역할이 되죠.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여론이 우리 식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질서 정연한 내부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우리 쪽에 가까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는 것이지 중매는 아니에요. 참, 민주당 소속인 김용주 의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 중매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박명수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보다 지금 미국이 더 까다로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they want to talk. First time. They want to talk. And we'll see what happens. That's my attitude.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hing has to be done.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Otherwise, we're not talking. 두고 봅시다. 네. 그래서 보면 이 미국의 조건이 더 까다롭다라는 거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떤 설명 같으냐면 북한의 입장을 더 이해한다는 측면일 수도 있어요. 미국을 이해 못하겠다. 미국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는 게 청와대의 속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설득이 더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고 인제 시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안을 놓고선 신문들이 어떻게 제목들을 뽑았는지를 쭉 보면
우리의 인식과 해법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문 속 제목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동아일보 6면은 김영철 2박 3일에 대한 거가 구체적 합의 나올 상황 아니었다라는 걸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게 이제 2박 3일간의 결과다, 내용이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한겨레는 남북미가 탐색을 마쳤다. 그래서 서로 의중을 놓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국일보 역시 남북미가 비핵화 대화 조건과 해법에서 동상이몽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3개국이 굉장히 간극이 크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대화 조건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 등 한미동맹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포스트 평창 핵심은 한미동맹이고 오해와 불신을 푸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방점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속내 털어놓고 풀어야 할 난제들이 남북 간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특사로는 트럼프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그 참모들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네. 좀 김무식 교수님 예.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전진이 있을까요, 진전이? 일단 한미 간의 신뢰를 다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우리 박 차장님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제3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중매를 역할을 하더라도 만나게 하려면 양쪽 사람들이 다 중매자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사진 보니까 그 사진이 맞아.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 중매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설명해 주는데 저 사람 나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하면 중매 자체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가 성사되려면 중매 자체도 부적절한 단어지만 중매가 성사되려면 일단 양쪽 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겨우 그렇게 해서 또 만나서 억지로라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근데 중매에서 만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호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진전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서 호감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만나서 호감이 없이 한 번만에 만남을 깨져버리면 중매쟁이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운전자름도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봐라 안 되지 않느냐 내 식대로 가겠다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중매라는 그 자체에 매달릴 게 아니라 중매가 실제로 성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한미신뢰, 트럼프에 대한 설득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김여정, 김영철의 공들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